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팟짱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전혀 다른 뉴스 시간인데요. 지금 제 앞에는 정말 오랜만에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기자가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선필 오마이스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필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벌써? 작년에 대중문화 읽기 있을 때가 네.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어. 그 사이에 책상이 뭐가 많이 생겼네요. 네, 예. 이게 이게 저희가 PPL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팟짱 서포터즈와 함께 네. PPL 하고 있는데 예쁘죠? 꽃이 예쁩니다. 꽃주문닷컴 이게 꽃이 진짜 아유 네. 네, 좋아하고요. 좋아하군요. 네. 제가 매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꽃주문닷컴 꽃 그리고 마카 3 녹용 맞나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카선삼에서 그렇죠. 예. 영한 네이처에서 나온 건데 저도 처음 봅니다. 안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네요. 예. 들어있네요. 예. 자, 이게 팟짱 서포터즈들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PPL도 과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필 기자 뭐 꽃 선물할 때 있으면은 꽃주문닷컴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여자 친구분이나 선물할 알겠습니다. 때 있으면은 선물 좀 해주세요. 네. 1544-643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정수 씨랑 대중문화 읽기에서 함께 했었는데 예. 대중문화 읽기가 끝난 다음에 너무 아쉬웠어요. 이정수 씨도 네. 아쉬워했었고. 많이 아쉬워했죠. 네. 많이 아쉬워했고 그때가 총선 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맞아요. 저희가 예. 이제 빠졌는데 뭐 잘 됐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뭉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협상을 한번. 그래요. 이정수 씨 스케줄도 한번 맞춰보고 해서 대중문화 읽기 부활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선필 기자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칸 영화제 그리고 부산 영화제 이 두 영화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목을 칸 영화제의 빛 그리고 부산 영화제의 그림자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예. 먼저 칸 영화제부터 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칸 영화제가 69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69회가 됐어요. 인선빌 기자가 칸에 혹시 갔다 왔나요?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칸에서 9박 10일 동안 네. 있었습니다. 네, 너무 부럽다. 프랑스의 그 햇빛을 맞으면서 저는 여기 이게 스튜디오 있거나 국회에 갇혀 있거나 이랬었는데 칸에서 9박 10일 예. 어떻던가요? 뭐 다들 좋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일로 갔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아주 열심히 쓰더라고요. 예,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사실 밤에 잠이 안 와요. 아침에 잠이 오고 아직까지 그래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칸에서 2시간, 3시간 자고 일만 하고 왔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날씨도 좋고 뭐 가면은 그 프랑스 칸에 그 뭔가 낭만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칸이 또 남부 도시이기 때문에 예. 햇빛이 되게 좋아요. 햇빛이 오. 좋고 날씨가 맑았습니다. 되게. 그래서 바람도 좋고. 네. 지금 한국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고 흐린데 맞아요. 거기는 하늘빛도 다르고 청명한 하늘색에다가 네. 또 어여쁘신 분들도 많고 아주 좋았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오늘은 부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 칸 영화제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세계 주요 영화제 중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로 예. 따지면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뭐 상식 공부하고 이럴 때 꼭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게 예. 문제가 나오잖아요. 세계 네. 3대 영화 무엇인가라고 나올 때 칸하고 뭐였죠?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시죠 한번. 부산국제영화제. 너무 애국심이 투철하시군요. 어딘가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칸과 베니스와 베를린 영화제 이런 것도 이제 가장 오래됐고 예, 역사가 저의 깊죠. 무식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영화는 잘 뭐-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워낙 정치 쪽에 바쁘시니까 네. 이 문화 쪽이 약간 취약하신데요. 네. 이 3대 국제영화제 중에 그렇죠. 하나. 네. 어, 또 칸 영화제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또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영화제 기간 동안에 마켓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 영화를 사고 파는 그 거래장이 열리는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계 영화인들이 모이는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이번에 또 진출을 해가지고 그렇죠.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올해 5편이나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고루 진출했어요. 네. 경쟁 부문, 그다음 비경쟁 부문, 또 그냥 공식 뭐 비공식 다 진출해가지고 네. 아주 풍성한 축제장이었는데요. 일단 그 박찬욱 감독님의 아가씨라는 작품이 그 경쟁 부분에 진출했고요. 네. 나홍진 감독의 곡성,
좀 약간 무시무시한 영화인데 곡성. 예, 이 저도 영화가 지금 무서울까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봉해서 지금 450만, 500만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비경쟁 부문을 진출했고요. 어, 연상호 감독님의 부산행이라는 영화, 부산에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좀비요? 예, 좀비가 나옵니다. 아, 영화에 좀비가 예, 나와요. 한국형 좀비 영화인데 오. 굉장히 또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네네. 현장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또 또 초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 또 신인 감독 박영주 감독이라고 여자 감독인데 네. 30살 젊은 감독이에요. 이분이 이제 단편 영화 1kg이라는 영화가 또 진출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윤재호 감독님의 히치하이커 단편 영화 단편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비공식 부분인 감독 주간에 진출했었어요. 다섯 편. 편이 예. 정말 골고루 진출을 했네요. 그렇죠. 좀비 영화도 있었고 곡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런 장르도 있었고 아가씨는 어떤 장르 영화였나요? 아가씨가 일종의 시대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두 여인과 한 남자의 그런 암투를 그린 영화인데 사실 그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뭔가 독립투사 얘기가 나오고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대적 얘기는 빠지고 그 두 아가씨의 욕망과 한 남자의 그런 약간 일그러진 그런 뭐 욕망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대적이라고 보기에는 네. 좀 약간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인간 욕망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화면도 복합적인 좋았고, 예. 그 스릴감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수상에는 성공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5편이 사실 기대를 진출했는데. 모았습니다. 예. 5편 중에 이제 수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그 아가씨라는 영화가 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경쟁 부분이 21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21편의 영화 중에서 과연 어떤 상을 받느냐, 뭐 받을 수 있냐라는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상 못했습니다. 예,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그 전에 깐 영화제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진출이에요. 네. 그래서 박쥐와 올드보이로 상을 받았던 분인데 이번에 받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모았었는데 사실상 아쉽게도 상 못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21편 중에 한 편으로 진출했는데 수상에 실패했고 그럼 이번에 대상 수상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황금 종려상이죠. 예, 황금 예. 종려상. 그- 저의 그 영화에 대한 무식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네, 황금 종려상. 그 현지에서는 빨마도르라고 그래. 빨마도르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빨마도르가 한국 종려라는 뜻입니다. 아, 이 상의 주인공이 되신 분은 이제 켄 로치 감독이라고 아주 노장한 감독이에요. 그 켄 로치 감독의 그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예요. 네.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 그러니까 내 이름은 블레이크다. 다니엘 블레이크다라는 영화인데 네. 이게 그 영국 감독인데 영국의 그 복지제도와 노인 문제를 비판한 아주 신랄한 영화인데 이걸 뽑혔습니다. 시사적인 영화인데 매우 시사적인 영화예요. 이 감독님이 원래 네. 그 사회주의자세요. 그래서 어, 그런 노동 계급과 근로자의 그런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짚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네. 이게 또 아주 우울한 영화가 아니라 되게 재밌게 짚어요. 코믹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 문제를 심각한 그렇죠. 사회 문제를 코믹하게 짚어준다. 굉장히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았다는 네. 감독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을 못 받을 만한 그런 소재네요. 어떻게 보면. 아마 상영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의 그런 또 압박과 아니 뭐 네. 계속 보면 다이빙벨이나 여러 가지 그 영화들 뭔가 부조리를 파헤치고 진실을 알아가는 그런 영화들은 좀 영화제나 어떻게 보면은 상영관에 그런 배급망에서 그렇죠.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르네요.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네. 사실 그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그 조지 밀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매드맥스 영화 매드맥스의 감독님이셨죠.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유명한 그 상업 감독인데 이분이 심사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작품을 뽑을까라고 했는데 이 의외로 또 이 작품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들 상업적인 신기했던- 영화를 뽑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의외로 예, 이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황금 종려상에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네. 영화가 상영된 게 이제 영화 개막 이후에 3일차였어요. 그때 밤 9시 40분 정도에 이제 상영이 됐는데 사실 그 영화제 주말이었고 주말 기간이었고 이때 상영이 된 것은 인기가 많은 영화일수록 이렇게 주말이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예. 관객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씨가 이때 상영되니까 왠지 모르게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현지에서 네, 현지에서 근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5편이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선필 기자가 칸에 다녀왔다는 칸네에 다녀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예, 9박 10일. 9박 10일. 네. 자, 이 영화제 하면 또 이제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이모저모를 좀 저희가 눈여겨 보는 그런 이벤트가 많은데요. 자, 이번에 우리 줄리아 로버츠 누님이 왔어요. 오셨죠. 예, 잘 계시던가요? 안부는 좀 전했나 궁금한데요.
멀찌감치 봤는데요. 네, 아주 멀리서 봤습니다. 아니, 멀리서 봐요. 가까이 예. 와서 좀 한마디 걸어보죠. 그러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인파가 그런데 아쉬웠는데 네. 이번에 줄리아 로버츠하고 네. 또 어떤 유명한 배우들이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이 누가 있었나요? 뭐 한국에서 알려진 그 조디 포스터라는 조디 네, 포스터. 이분이 연출을 또 해가지고 감독으로. 예, 감독으로 왔습니다. 예, 굉장히 또 의미 있게 해서 예. 현지에서 또 많은 반응이 좋았었어요. 과연 조디 포스터가 만든 영화는 무엇일까라는 어떤 느낌일까 해서 봤는데 그 어떤 영화였어요? 머니몬스터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머니 몬스터. 몬스터. 예, 하지만 이렇게 반응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좀 아쉬웠는데 네. 어쨌건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 조지 클루니 또 아시죠? 그럼요. 조지 예, 클루니. 조지 클루니가 또 이제 배우로 와서 네. 그 아주 센 말로 남겼었고 뭐라고 했던가요? 그 현재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이분이 또 아주 골수 민주당 지지자인데 공화당의 그 모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트럼프 후보. 예, 트럼프 지금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쵸. 공화당의 그분을 후보인데. 딱 지목해서 예.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오.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또 이념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자신의 신념 소신을 아주 네. 그 영화제에서 드러낸 그렇죠. 조지 클루니. 그래요? 아니 줄리아 로버츠가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좀 특이하게 나왔던데 그렇죠. 네. 맨발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칸 영화제의 공식 부문에 네. 레드카펫을 밟으려면 일종의 그 복장이 있습니다. 정해진 복장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라고 그런 하죠. 거예요? 예.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 보통 여자 배우들은 이제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한복이나 혹은 뭐 원피스나 이런 음,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검은색 턱시도에 아. 보우타이를 매야 됩니다. 네. 이른바 나비 넥타이. 그렇죠. 나비 이런 넥타이죠. 거. 예. 이걸 매지 않으면은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호원들이 제재를 합니다. 입고 오라고. 네. 이선필 기자도 그럼 나비 넥타이 있었어요? 저도 그 현지에서 구입을 해서 구입을 예, 해서. 아주 그냥 급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네. 맸는데요. 어. 줄리아 로버츠가 하의를 안 신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애매했습니다. 저지 당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 그러게요. 신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보내줬는데 네. 그래서 맨발로 왜 올라갔을까라고 이제 현지에서 추측이 많았었는데 이게 작년에 그 한 이제 관객이 네. 레드카펫을 이제 운동화 신고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쫓겨난 적이 있어요.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예.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가 좀 항의 의미에서 맨발로 걸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직접 본인한테 확인된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외신에 따르면은 외신에 따르면 그런 것 같다라는 추측이 예. 나와서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인 게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또 미국 배우이죠. 수잔 이제 서랜든이라는 배우가 마찬가지로 드레스가 아닌 정장을 입고 왔어요. 바지 정장을. 예. 그러니까 여배우는 드레스다라는 걸 깨고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기를 시켜줬는데요. 그만큼 그 칸 영화제의 어떤 공식적인 드레스 코드에 대한 일종의 침묵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잖아요.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꼭 지켜라. 강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죠. 깨려는 모습을 줄리아 로버츠가 맨발로 보였죠. 보여줬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맨발의 디바 있지 않습니까? 이은미 씨 뭐 이런 분들이 무대에서 맨발로 서고 그러는데 네. 이분은 뭐 배우가 맨발로 레드카펫을 걸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뭐 하나 행동이었겠죠. 그렇네요.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배우들이 또 피켓 시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그렇죠. 어떤 브라질 거였나요? 영화인데요. 아쿠아리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라질 영화. 예, 이것도 이제 그 경쟁부로 초착이 됐어요. 네. 근데 배우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레드카펫에 올라가다가 계단에 올라가서 갑자기 사진을 찍는데 품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피켓을 꺼내더라고요. 예, 거기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네. 그 문구의 뜻이 뭐였냐면은 지금 브라질은 쿠데타 혁명 중이다. 쿠데타 중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좀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죠. 당했죠. 네. 근데 그분을 지지하는 일종의 피켓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쿠데타를 중단하라는 의미에 아주 피켓을 들어서 상당히 또 충격을 줬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많은 외신들이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찍었죠. 네.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칸느에서는 많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반면 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우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예. 그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좀 이렇게 할 말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 현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뭐 저도 취재했지만요. 아무래도 그 한국 배우가 세계 무대에서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저조한 취재 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자의 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이런 뭐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 저지 선에 꽉 차가지고 서로 찍으려고 했는데 나머지 그 한국 배우들 볼 때는 사실 좀 비어 있는 모습이 좀 보였었어요. 아무래도 좀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누구 어떤 배우는 몇 시에, 어떤 배우는 몇 시에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나라별로, 아니면 영화별로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영화별로 영화 상영 시간 직전에 이제 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사를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같이 극장에 올라가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영화 상영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 네. 행사를 하고 배우가 이제 입장을 하면 극장 안으로 입장을 하면은 같이 이제 관객들과 박수를 받으면서 영화를 보는 이런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언제 궁금하셨군요. 들어가는 건지 네. 했는데 영화 상영 30분 정도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들어간다. 이 상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뭐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예. 뭐 기립박수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들어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야유 보내고 이런 일도 있나요? 있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으면은 에이 그래서 그렇죠. 그 막 이런 거요. 막 욕은 아니지만 네. 약간 막 우하는 야유가 들리게 영화가 이제 안 좋으면은 뭐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예. 엉망이면 이제 야유가 나옵니다. 올해도 있었는데요. 네. 그 경쟁 진출작인 그 퍼스널 슈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퍼스널 슈퍼. 퍼스널 셰퍼. 예, 이 올리비에 아샤레스 감독의 작품인데 네. 이 영화가 상영됐을 때 관객들 사이에서 막 우하는 야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고 그래요. 사실 그 박수나 기립박수나 이런 환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우예요. 관객들이 이제 영화인들에게 보낸 하나의 이제 예우적인 차원인데, 네. 우리나라 배우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음, 먼저 환호를 받았던 또 일도 있었고요. 그래요. 예, 아, 저는 야유를 할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나오는 상영작들이 다 뭐 경쟁력이 있는 작품들이니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네요. 사실 편차가 좀 큽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호불호가 분명해서 예, 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영화가 아니면은 거침없이 비판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게 그 방금 언급한 그 작품과 퍼스널 슈퍼라는 작품과 네. 또 그 칸 영화제 총애를 받는 자베돌란 감독이 또 있어요. 이 두 감독이 이번에 그 각각 감독상과 심사위원 대상 받았는데요. 네. 둘 다 그 전문가 평점들이 안 좋았었어요. 현지에서. 근데 어떻게 받았죠? 예, 평점이 거의 꼴찌에서 뭐 세 번째, 오, 네 번째 수준이었는데 아가씨보다 낮은 거 있죠? 낮았죠. 네. 낮았는데 상을 받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야유가 나왔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저기 상을 받냐 하면서 야. 아주 거친 비난과 예. 하지만 꿋꿋하게 두 감독님은 소감을 발표하시고 넘어갔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요. 야, 근데 그 박수가 나오든 뭐 야유가 있든 그 영화 상영하는 자리에는 배우랑 감독들이 있는 거죠. 힘든 거죠. 야, 그 야유를 받으면 기분이 참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번에 또 재밌는 것들이 네. 그 모 감독님이죠. 모 감독님이 이번에 제일 낮은 평점 받았어요. 0.4점이라는 평점 받았어요. 이번에 영화제에서 10점 만점에 0.4점이요? 0.4 아니 4점 만점입니다. 4점 네, 만점. 4점 만점에 0.4점인데 예. 이 감독님이 그 야유를 받으면서도 난 최선을 다했다. 당당하게. 예, 부럽지 않다라고 말해가지고 또 회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소신은 영화하려면은 있네요. 영화하려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피케시비 맨발 그 야유와 박수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한국 영화에 대한 반응을 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5편 정도 상영이 된 거잖아요. 5편이 상영된 거죠, 그러면 진출작이? 그렇죠. 다섯 네. 편이 각각 이제 다른 극장에 상영이 됐는데요. 예. 일단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부산행 같은 경우는요. 좀비 영화. 좀비 영화죠.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공포스럽고 놀랄만한 영화이기도 한데 근데 이 좀비 영화 잘못 만들면은 좀 유치할 애들 영화처럼 만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네, 피나 뭐 이런 그렇죠. 분장이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냥 뭐 개그 프로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연기 어색하면 또 욕먹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기 쉬운데요. 네. 어땠나요? 이- 그런 면에서는 영화적인 완성도? 이 영화가 그 루미네 대극장에서 상영됐을 때 네. 이 대극장이라는 곳이 바로 제일 최고의 극장이에요. 현장에서 3,000석 규모의 이제 극장인데요. 네. 상영됐을 때 관객들이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비가 특히 이제 뭐 사람을 물거나 혹은 이제 주인공들이 물리치거나 할 때 보통 한국인들은 막 무서워해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네. 그 깐영화제 관객들 좋아하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막 웃고 막. 예, 주인공이 한 명씩 눕힐 때마다 막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개그 영화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일종의 이제 오락영화를 받아들인 거죠. 오락 영화로. 예, 그래서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상표 신선했어요. 기자가 봤을 때는 오락 영화인가요? 어땠습니까? 오락성이 충분히 있는데 음. 사실 그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이게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뭐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코드도 있고요. 예. 되게 좀 뭉클한 지점이 많은 영화인데 사실 뭐 서양분들은 모르시니까 뭐 그런 부분 차치하고라도 이제 영화가 기본적으로 오락성이 있으니까 반응을 잘 보였던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다른 영화들은 좀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쟁작인 아가씨 같은 경우에서는 네. 반응이 조금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작품성이나 그 화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특유의 그 미장선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그래서 네. 박찬욱 감독님 여전하시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반면에 또 너무 좀 이렇게 자기 복제적이다. 옛날 영화를 좀 이렇게 복제한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비판이 공존했던 작품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박찬욱 감독의 그런 해왔던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면이 있었다. 신선도가 좀 떨어진 면이 있었다. 이렇게 좀 그런 말도 비판적으로 많죠. 보자면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음,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기립박수를 다 받습니다. 무조건 이 대극장에서 상영되면요, 영화가 이제 끝난 이후에 네. 이 자막이 올라가면은 이 조명 켜지면서 배우들과 관객들 향해서 관객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박수 쳐줘요. 이렇게 쳐주는데 그게 통상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쳐줍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 배우들이 민망해요 이때. 그러니까 서양 배우들은 익숙해가지고 즐기면서 환호도 하고 손도 흔들고 하는데 예. 한국 배우들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웃긴 웃는데 네. 좀 민망해하는 모습이 잡혀가지고 재밌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특히 어. 하정우 씨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네. 하정우 씨가 박수 좀 5분 동안 치는데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하이파이브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있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네. 재밌던 일이 있었습니다. 깐네 갈 때면은 가기 전에 뭐 5분 동안 10분 동안 박수 칠 때 뭐 할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연구해야 될 하고 것 가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네. 민망합니다. 예, 민망한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자, 이 깐느 하면은 저희가 한국 영화 중에 수상했던 작품들이 꽤 있죠. 그렇죠. 네, 사실 한국 영화가 처음 칸에 진출한 게 83년도였나요? 그때를 기억하는데 아마 물레야 물레야라는 영화를 기억해요. 물레야 물레야. 예, 이 이제 네. 예. 이 영화 처음 진출했지만 상 못 받았습니다. 이제 비경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2000년도에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이 네. 진출을 해서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장편 경쟁 부분을 진출했죠. 했는데 상 못 받았고 2002년도에서의 취하선으로 이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으로 해서 2004년도에 올드보이로 박찬욱 감독님이 상을 받고 2008년도에 박쥐로 또 받고요. 그래서 아마 상에 대한 또 인연도 꽤 있는 편입니다. 또 전도연 배우가 또 미당으로 여우주연상 받았었죠, 칸에서요. 맞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성향 아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어땠어요? 다른 연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보통 칸 영화제 심사위원 구성이 다양합니다. 이게 네. 뭐 영화 감독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배우도 있어요. 실제로 전도연 배우는 그 2014년도에 그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뭐 커스티 던스트 같은 배우들이나 여러 유명한 감독님의 평론가들이 같이 심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의견이 달라요. 좀 다르고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서로 그래요? 예, 이제 뭐 이렇게 막 싸우듯이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치열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수상작이 결정이 되겠네요. 많이 타죠. 어. 하지만 그 좀 요즘 추세가 뭐였냐면요. 현지에서 전문가들이 기자들이 평론가들이 별점을 이제 매일 매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어저께 상영이 됐으면 그 다음 날에 데일리지를 통해서 몇 점이라는 평점이 나와요. 4점 만점에 몇 점 해서 보통은 평론가들이 좋게 주는 영화들이 나오면요. 희한하게 그 영화보다는 평론가가 나쁘게 본 영화들, 그러니까 안 좋게 본 영화들이 상을 받는 일들이 그래요? 비일비재하는 상황입니다. 징크스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회 그만큼 성향이 어. 강하게 이제 개입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뭐 0.4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편차가 마찬가지로 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4점 만점에 네. 이번 3.7점짜리가 있었어요. 영화 중에 음, 이게 그 토니 어드마이언 영화예요. 토니 어드마이언 영화인데 이게 평점 3.7점으로 역대 최고의 평점이었는데 아무런 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짐 자무시 감독이 명장인데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이라는 영화도 3.5점 평점에 또 상 못 받고 돌아갔어요. 이런 거 봤을 때 관객들이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안 주느냐라고 이제 볼멘 소리가 나왔던 경우가 야유를 퍼부었던 그런 작품들은 상을 받고 상을 받고 관객들이 잘 본 영화는 상을 못 받고 뭐 그렇죠. 이런 괴리감이 있네요. 이게 좀 못 간 영화제만의 특징이기도 하겠는데요. 그만큼 그 심사위원들의 독립성과 그런 주관이 아주 보장이 될 수 있는 또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관객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심사위원들의 그런 소신도 오늘 소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칸 영화제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 이
영화를 딱 보러 가면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네. 네. 사야 되죠.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티켓을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티켓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영화 제가 오는 분들한테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초대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티켓을 보통 이미테이션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구입하는 극장이 있고 또 나오는 극장이 있는데 이런 리메이드 대극장 같은 공식 상영인 경우는 이미테이션으로만 출입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 구해야지 사전에 구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갈 수 때문에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네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이미테이션을 구하려고 그 극장 주변에 사람들이 피켓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테이션 남으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뭐 거래도 하기도 하고 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자들 같은 경우는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인기가 많은 영화면 기자들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서로 막 아름아름 구해야 되는 아주 치열한 또 아니면 굉장히 뭐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끼리 나눠서 보고 뭐 막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좀 그렇네요. 친한 뭐 영화 제작사한테 부탁해가지고 혹시 뭐 2장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막 아하. 하기도 하고 이 깐네 간다고 해서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치열한 이 경쟁을 뚫어야 또 볼 수 어. 있는. 네. 그래도 저는 그냥 가고 싶네요. 영화는 안 봐도 되니까. 가서 2시간 주무시면서 일하시면 아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아니 그 배우들을 좀 직접 만나는 기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줄리아 로버츠는 먼 발치에서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배우들은 좀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상영인 된 모든 작품의 배우들 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정우 예. 씨나 김민희 씨 혹은 뭐 곡성에 나온 천우희 배우, 네, 박도환 네. 씨 이런 분들 다 인터뷰했고 그다음에 부산행의 뭐 공유 씨, 그다음에 뭐 정유미 씨 다 만났습니다. 근데 각각 워낙 이제 칸 영화제가 뭐 처음이신 분도 있고 해서 네. 반응들이 되게 신선했는데요. 특히 재밌었던 일화가 있는데 그 김민희 씨가 네네. 그 영화 아가씨 주연이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그 홍상수 감독님과 함께 영화를 또 찍었어요. 현지에서요? 예,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요? 깐 현지에서 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님이 공언을 했었습니다. 난 깐에서 찍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감독님도 사실 깐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올해는 못 받았거든요. 작품으로 진출하지 않았는데 영화를 네.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깐 영화제에. 아 초청 못 받아서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영화 찍으러. 뭐 감사하면서 오셨겠지만 영화 네. 찍으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김민희 씨가 그 이분과 함께 차기작에 출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촬영한 현장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이렇게 아. 밥을 먹고 있는데 예. 길거리 시장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네. 쭉 보니까 이제 김민희 씨랑 그런 여러 배우들이 찍고 있는 거였어요. 네. 홍감독이랑 함께.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해서 구경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재밌네요. 그런 깐 영화제에서 깐 영화제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는 그렇죠.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를 봤는데 이 배우들이 깐 영화제에 와서 좀 뭐 특별한 소회나 아니면은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좀 하던가요? 기자들은 뭐 그런 거에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사거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뭐 평이한 내용만 있으면 예. 깐 영화제 현장까지 와서도 음. 뭐 한국에서 듣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기자들이 좋아하는 또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곽도원 씨가 네. 뭐 깐 영화제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만 영화 곡성에 여자친구와 함께 출연하거든요. 장소연 씨라고 예. 이분과 함께 부부로 나와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음, 근데 마찬가지로 행사 같이 왔더라고요. 영화제 같이 와서 물론 이제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곽도원 씨는 주인공이고 장소연 씨는 조연이기 때문에 네. 함께 레드카펫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요. 극장에서 함께 손잡고 이제 같이 영화를 보는 등 아주 애정 행각을 벌여서 네. 온라인에 다 좋아했던 이슈가 있었고요. 음, 또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내려와서 같이 이제 사인도 해주고 네. 곽도원 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기자들의 눈에는 확 들어왔군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에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칸 영화제 5편의 다양한 우리나라의 영화들이 진출해서 해외 평론가들 그리고 관객들을 만났다. 이런 거는 성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좀 간단하게 저희가 부산 영화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할 수 있는데 씁쓸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칸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 부산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강수현 위원장과 또 24일이었죠. 24일부로 이제 조직위원장에 선출되신 김동호 명예위원장이 함께 왔었어요. 그래서 부산 예. 칸 영화제에서 이제 부산 영화제의 밤을 열고 또 부산 영화제의 오찬을 열고 여러 가지 영화인들과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영화인들과 또 세계 영화인들 만나면서 올해 부산 영화제 연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 서병수 시장과 부산 네. 시장과 갈등 때문에 영화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실상 맞아요. 지금 현재까지 영화계 인사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고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올해 영화제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이 두 수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리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참- 과제는 많아요. 네. 그런데 참 그렇네요. 그 남의 잔치에 가서 어떻게 보면 남의 잔치에 가서 우리가 잔치 여니까 꼭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 셈인데 그렇죠. 사실 칸 영화제가 제일 좋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네. 여러 뭐 마켓이 영화제가 열리고 하니까요. 열리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로서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음, 영화인들을 좀 초빙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올해 영화제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좀 안타까운 것은 강수혁 위원장과 작년까지 공동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용관 이제 네. 전 위원장이 좀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동호 그 조직위원장과 함께 사실 두 분이 그 영화제 만드신 인물이거든요. 김동호 위원장과 이용관은 이제 위원장은 1회 때부터 영화제 함께 오신 분들인데 네. 그 김동호 위원장이 이제 퇴진을 하면서 이제 이용관 위원장이 받아서 이제 영화를 꾸려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용관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그 서병무 시장과 강시호 위원장이 합의를 봐서 이제 김동호 위원장이 오신 거거든요. 네. 근데 워낙 좀 순수하신 분이고 영화계 존중을 받지만 순수한 분이라서 서병수 시장의 그런 압박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아, 이런 이제 관측이 있었고 영화인들이 보이콧 상태에서 영화제 무조건 여는 게 맞느냐 과연 일단 보이콧을 강하게 이뤄 나가면서 영화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은 다음에 열어야지 네. 왜 영화제 먼저 열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제라는 거는 이런 정치 권력이나 이런 외압에 독립되어 있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논란 자체가 불거진 것만으로도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현장에 예. 무슨 세계 영화인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부산 사태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서병수 시장의 행동을 뭐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영화제의 그런 상영작들을 간섭하면서 네. 또 예산도 압박하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 사실 그 칸 영화제도 그 68년도에 한 차례 그 영화제 관련해서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한번 네. 영화제가 열리지 않았었어요. 한번 한 왜요? 차례가.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랑글루아 사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그 랑글루아 씨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 프랑스 시네마테크라는 일종의 영상 자료원 같은 그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민간의 지원을 네. 받으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받으면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정부 인사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랑글루아 퇴임시키자라고 허허. 하는 바람에 예. 영화인들이 당시 유명했던 뭐 장르이 고다르 감독 같은 명장들이 그럼 우리 영화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안 했습니다. 영화제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렇게 영화인들이 함께 협심을 해서 보이콧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칸 영화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이콧을 하게 되면은 네. 한번 좀 반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 그렇죠.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산 영화제 사태, 이 정치 권력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시에서 개입을 하면서 영화제가 보이콧되느냐 마느냐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이 칸 영화제에서 이런 부산 영화제 홍보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안심을 시키는 동안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그 시각 비슷한 시각이었는데 이용관 위원장이 이제 검찰 기소를 당하면서 네. 사실 그 뭐 횡령 혐의로 이제 부산시가 또 검찰에 고발하면서 벌어진 건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 조사는 잘 받았고요. 네. 당시 뭐 17시간 동안 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이용관 전 위원장이. 근데 예. 그 개인적인 비리는 없다고 그 문구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혐의는 없는 걸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서병수 시장이 또 무리하게 좀 압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검찰 조사 결과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영화제가 열릴지 아니면 보이콧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선필 기자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대중문화 읽기 다시 하고 싶네요. 그러게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좀 많이 버벅이는 것 같은데요. 떨리는 얘기가 있는 게. 네, 희한합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떨릴 것 같아요. 비디오가 녹화가 아니었습니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었습니까? 전 세계 162개국 예. 이죠? 맞나요? 예, 162개국으로 들었었는데 아무튼 152개국에서 좀 더 늘었어요. 네. 전 세계. 아마 프랑스에서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랑스에서. 예, 깐네에서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전 세계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과
칸 영화제 그리고 부산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대중문화일기의 부활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예. 아쉽지만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선필 기자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